자, 그러면 이 복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도대체 한 개인이 이렇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지금 모든 사람이 연구해도 뭐 끝이 없는 그 주역을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막 갑자기 창조할 수 있을까? 아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은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해서 지금 이런 그 결과로 나온 거고요. 사실은 이 복희도 그 중에 어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유력한 그 역학의 중요한 인물이었을 걸로 그걸 정리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.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? 과거에 가령 뭐 점을 친다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 무당계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? 이렇게 이제 아주 큰 무당이 아니었을까?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죠. 무당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?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요. 특히 고대에 이 무속, 이 샤머니즘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 주로 동방의 그 동이계 종족들이죠. 그래서 이 태호 복희 씨는 결국 이 동이계 종족들이 그 숭배하던 그런 큰 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팔괘는 뭡니까? 우주의 그 이 천지의 그 요소, 원소 이것을 기호화, 상징화한 거죠. 바로 역학의 시조다. 주몽이 아래서 태어나죠. 박격것의 아래서 태어나고 또 은나라의 그 시조도 또 아래서 태어나요. 중국 문명, 이 대륙 문명의 초창기에 이 동방의 이러한 그 종족들의 활약이 굉장히 그 두드러지지 않았나. 서방의 그 큰 신을 보면 소호 금천씨라고 하는 이제 그 분이죠. 소호 금천씨는요, 동방의 왕녀 그 황하라고 하는 그 여자가 금성의 그 신과 사랑을 하게 돼요. 이 경우에는 감생신화가 아니죠, 그렇죠? 예, 뚜렷하게 상대가 있습니다. 이때는. 예, 그래서 금성의 신과 그 사랑을 해서 그 낳았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동방의 신이었을 거다. 이 소도 동방의 신. 그래서 이 소를 숭배하던 지역이 지금의 아마 산동 지역 그 지역으로 동방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. 그래서 동이계 종족의 어떤 그 신이다. 근데 동이계 종족들은 주로 새를 숭배했어요. 조류. 여러분들 고구려 신화에서도 주몽이 아래서 태어나죠. 박격것의 아래서 태어나고 또 은나라의 그 시조도 또 아래서 태어나요. 대개 동방의 민족들, 중국의 동방 민족들이 새를 숭배하고 또 샤머니즘을 기본적인 어떤 그 바탕에 그 종교로 가지고 있어요. 그 특징인데 바로 이 소호는 그런 이 조류를 숭배하는 동이계 종족의 신답게 새들의 왕국을 세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막 새들이 막 다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왕국을 이제 세웠다고 그러고요. 나중에는 이 신이 서쪽으로 다시 이주를 해요. 그래서 서쪽으로 지는 해를 관리했다. 그래서 서방의 신이 돼요. 나중에는. 이것이 이제 지금 소호 그 금천씨의 이제 이러한 이 모습이고요. 지금 이 조류하고 새하고 관련 있는 이러한 이 문양이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방의 그 큰 신 전욱 고양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전욱 고양시는 아까 그 최고신이었던 황제의 증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들의 계보에서 이 정통 라인이죠. 황제의 증손. 근데 이 아버지가 좀 괴상해요. 아버지가 이름이 한류인데요. 이 이름은 이제 한류인데 사람의 얼굴에 돼지 주둥이. 약간 저팔계 비슷하게 생겼어요, 지금.
이런 게 생겼다고 그래요. 이 전욱도 이제 역시 그 아버지의 이제 좀 이런 그 혈통을 많이 받았겠죠. 그래서 조금 그 과격해요. 이 전욱이 예, 좀 과격한 이런 좀 그 성격을 가졌다고 그래요. 전욱이.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이제 이 모습도 인간화된 모습이고요. 아마 아까 아버지가 한류 모습 보셨죠? 실제 원시적인 모습은 아마 저팔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 전욱은 좀 그 굉장히 좀 과격한 이런 그 조치들을 많이 하는데 신하 중에 이제 중과 여라는 이 두 명의 신하를 시켜가지고 하늘과 땅의 통로를 끊어놨다. 그 옛날에는 하늘과 땅의 통로가 있었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왕래를 하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밑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와서 천상계를 막 어지럽히고 말이죠. 귀찮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욱이 그 통로를 끊어놨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래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. 자, 왕래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중간에서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. 그게 이제 무당 그 계층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제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존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. 자, 어쨌든 그 자유롭게 왕래하던 인간들이 자유롭게 천상에도 왕래하던 그 길을 끊어놓은 것이 바로 이 전욱이다. 굉장히 이거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주 큰 어떤 그런 그 이 사건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신 공공과의 전쟁. 이 공공이라고 하는 그 물의 신이에요. 수신이니까. 그래서 이 물의 신과 이 공공이 이 전욱이 큰 그 전쟁을 이제 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특기할 만한 게 이 전욱 굉장히 고집스럽고 좀 완고하게 지금 생김새도 보면 약간 좀 고집불통으로 생겼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완고해요. 그래가지고 이 전욱이 여성들에 대해서 좀 뭔가 편견 가졌어요. 그래서 남녀 차별법을 그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여자들이 길을 갈 적에 반드시 앞에 남자가 오면 옆으로 얌전하게 비켜서서 이렇게 그 예의를 표하고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잡아다가 막 이제 혼을 내고 이런 그 차별하는 그 법을 만들었다. 자, 이런 걸 보면 성격이 굉장히 좀 편협하고 좀 이렇게 독단적이었던 그런 그 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돼요. 자, 우리 그 한국의 이제 우리 그 무가를 보면요, 여기에 지금 얘기한 이런 그 이 큰 신들이 다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런 그 이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성조풀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. 헌원시 후에 나서 고산에 남글비어 고산에 높은 산 나무 베어서 삼사척 배를 모아 만경창파 띄워놓고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. 억조창생 통섭하며 뭐 고맥고 금을 지어 고기 잡기 매련하고 금을 만들어서 고기 아까는 그 이 보키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그 황제가 만들었다고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신농씨 후에 나셔 나중에 나와서 역산이라는 곳에서 남글비어 훌정 쟁기 만들고 농사 짓는 거 농사법을 그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해요. 그다음에 상백초 약을 지어 온갖 풀을 다 맛봤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약을 짓고 그래서 치병 생활 다스리고 병 치료하게 만들고요. 보키씨 성군이라 창에 같은 의견이로 뭐 보키씨는 뭐 정말 훌륭한 임금이어서 바다같이 넓은 그런 마음과 통찰력으로요. 하도낙서 그 우주의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풀어냈다는 거죠. 그리고 날 가운데 제자 모아 만물 매매 가르치고 자, 뭐 장사하는 법 뭐 이렇게 어떤
그 저작거리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무속에서 이렇게 그 이 신들에 대해서 노래할 정도로 바로 그 아주 그 유명한 그러한 그 이 신들이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 5가지 방향의 이 신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이 신들의 체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왜 그럴까요? 이 신들이 원래는 이렇게 5방향은 아니었을 거예요, 여기서도. 근데 나중에 이 동양의 이 철학이 성립되면서 바로 음양오행설이죠. 그래서 이 오행설에 의해서 5가지 방향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.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말한 모든 기운과 그 원리가 5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또 이 구분이 되고요. 그러면서 그 원리에 의해서 그 5가지 방향의 기운을 그 맡아보는 이런 큰 신들의 개념이 이제 생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향의 신들의 개념은 좀 나중에 생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. 오행설에 따라서. 그래서 중앙에 그 황제 아닙니까? 황제. 황제는 중앙인데 이것은 누런 색깔, 황색이 바로 이 중앙의 색깔이거든요. 오행에서.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각 방위별로 또 이 그 색깔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을 이제 배치한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그 모방의 이러한 그 이 신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약간의 그 변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시대에 따라서 아까 보면 그 이 소호라고 하는 신이 원래는 동방의 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서쪽의 신으로 옮겨가죠. 자, 그 다음에 또 신들의 명칭도 그래요. 여화라는 그 여신이 있었죠. 그 여신이 처음에는 그런 그 여신이지만 나중에는 또 복희 여화 할 적에는 또 그 남매로 또 이제 됐을 적에는 또 누이 동생 그냥 평범한 어떤 인간 여성으로 또 이렇게 그 위치가 또 변모하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 이런 그 신화에서 이런 자리 바꿈을 해요.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? 이 중국 대륙은요, 이 그리스나 이런 지역보다 굉장히 넓죠. 그리고 뭐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 살았죠.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변동이 심하죠. 그리고 중국의 영토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좁았지만 나중에 점점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방위 개념도 좀 변화가 생기고요. 다스리는 그 신들의 그 영역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러한 그 신들의 명칭이나 지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신화 그 남성 신들의 그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신화 시대는 이제 중국 문명 또는 이 대륙의 문명의 초창기인데 그 시기에는 지금 신들의 이 말하자면 그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바로 이 동방 쪽의 그 민족 동이계 종족들의 그러한 그 이 신들이 많다는 것이죠. 그래서 가령 소호시도 바로 그 동이계의 신이고 그 다음에 염제 신롱씨라든가 그 다음에 태호 복희씨 그 5명 중에서 이제 그 3명이 동방계통의 이 신들이다. 그래서 이 중국 문명, 이 대륙 문명의 초창기에 이 동방의 이러한 그 종족들의 활약이 굉장히 그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남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